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2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신규 확진 추이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공교롭게도 거리 두기 1단계 전환 첫날 신규 환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으로 상징되던 정의당 지도부는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잠시 뒤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김종철 신임 대표 연결해서 진보 정당이 나아갈 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전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 전 수석이 오늘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형 학원과 뷔페, 실내 운동시설 등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관 등 9만여 개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도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하되 병사들의 휴가는 정상화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5,100여 건으로 줄어든 가운데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집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돼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신형 ICBM이 모형인지, 엔진을 개량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첫날 공교롭게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이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발생 환자는 전날보다 22명이나 늘어서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역시 지난 7월 29일 34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검사 건수는 전날보다 672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포함한 전체 신규 확진자는 4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도 전날 1%에서 1.89%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이후 평균 양성률인 1.02%를 크게 웃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으로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 등의 영업이 재개된 상황. 신규 확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21대 첫 국정감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루 의혹이 있다는 여권 고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의혹 부풀리기라며 적극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부터 금융위,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죠. 네, 국감장 곳곳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는데요. 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이 부실 운용 문제 등을 금융위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법무부 국감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
법정에서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데다가 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권 핵심 인사 개입설이 제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오늘 출석한 추미애 장관에게 이 부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해수위에서도 옵티머스 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농어촌 공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투자했다는 질책이 이어지자 이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실명까지 거론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반격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히 검찰과 여권이 올 초에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사팀이 몇 개월 동안 사건을 뭉개고 이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이 특검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강기정 전 수석과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기동민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에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을 꺼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강 전 수석이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에 강기정 전 수석이 직접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와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을 조작해 가짜뉴스로 만들었다며 모 일간지와 기자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스타모빌리티 이모 전 대표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수석을 만나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도움을 청할 건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와 만난 건 맞지만 당시 도와달라는 이 전 대표에게 금융감독기구의 자진 검사를 받으라는 조언만 했을 뿐이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과 정부에 흠집 내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검찰은 돈이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펀드 대표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절차를 밟는 중으로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지만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해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서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대면 수업도 재개됐습니다. 55일 만에 현장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도 지났고 다시 수업이 시작됐을 텐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별탈 없이 점심시간이 끝나면서 30분 전쯤부터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활기가 크게 돌았던 학원은 지금은 간간히 강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상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도 없어서 학원 관계자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오후엔 수험생 300여 명이 각자 시간표에 따라 사회와 과학, 논술 수업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전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떨어져 앉고 수업 내내 마스크도 써야 하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현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네,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원들 방역 준비에 분주했을 텐데 방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손소독을 하고 발열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출입 명부도 마련이 됐습니다. 학원에 입장하는 교직원과 방문객들은 빠짐없이 여기를 거쳐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독도 수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소독약을 뿌리고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손길이 닿는 곳은 살균을 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도 줄였습니다. 보통 한 교실에 40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리두기를 위해서 20-3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학원들은 집합금지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감은 더 커졌다는 반응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재개원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이제 12월 3일 이제 50여일 남은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안 걸리게끔 하는 거, 이제 방역에 이제 핵심이 가는 거였어요. 네, 학원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하면서 확산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추가할 방침인데요. 학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현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중학교 1학년도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면서 학교 입문기인 초1은 매일 등교를, 중1은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명 이하 132개 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 등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일가족 집단 감염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앞서 확진된 대전 일가족 7명 가운데 1명인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원아 3명과 원장과 교사 등 7명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가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어린이집 원생이 확진되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소독한 뒤 원생과 교사 등 18명을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1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검사 받아야 할 원생이 1명 더 있는데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지만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아 이번에 확진된 원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 반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16일까지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1단계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은 완화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와 홍보 간 집합은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과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대전시는 지역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집단 감염과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앞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7명이라고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뉴스가 시작되고 나서 방역당국이 숫자를 좀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98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97명에서 1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98명으로 늘었다는 것, 100명에 육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첫날입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98명이 신규 확진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확진된 사람은 68명입니다. 그리고 이 68명 중에 수도권에서 확진된 게 49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확진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제 6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발생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9월 13일에서 9월 26일은 국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91.5명이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71.6명이었는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지난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숫자는 하루에 59.4명, 46.6명으로 한 3분의 2 정도 또는 절반 정도 감소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집단 발생 건수가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 확산 양상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방역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이 2주 전에 18.6%에서 지금도 19% 정도로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불안한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감염이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29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 해외 유입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저께 이제 특정 국가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의를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런 해외 유입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3일 이내 다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일간 자가격리를 명확하게 지킨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가격리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가격리 수칙이나
관리 수칙들을 어기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해외 각 국가들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르고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일으킬 수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엄격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고 교수님도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추석 때 그런 집단 감염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대전 지역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그동안 이제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례인데요. 대전의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확진 일주일 전에 가족들과 함께 추석 맞이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을 알아서 그러한 가족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단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자녀 부부와 손자 등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손자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하고 교직원 4명에 대한 추가 확진 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가졌던 어떤 가정 모임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전파가 다시 그 가족 구성원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다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걱정했던 그 시나리오이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몇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석과 관련되어 있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연휴와 관련되어 있던 집단 감염에 대한 주의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 정도까지는 그 여파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잠복기 등을 고려한다면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의 조용한 전파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703명입니다. 현재는 1,542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조금 감소해서 87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10월 8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과정 중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경기도의 동두천시 친구 모임과 관련해서는 7명이 추가가 되어 현재는 총 1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10월 6일 날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 총 6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유성구 일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10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4명입니다. 가족이 7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7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29명, 조금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9명, 지역사회 격리 중에 20명이 확인이 되었고 외국인이 24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그 네팔에서 들어온 13명이 한꺼번에 확인이 돼서 숫자가 좀 늘어난 상태이며 인도가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일주간은 일일 평균 61.4명으로 직전보다는 4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직전 일주 정도는 추석 연휴가 계속 지속이 돼서 확진자 숫자가 조금 적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집단 발생 신규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4건이 감소하여 9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도 80%를 충족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최근 1주간은 평균 13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게 10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규모는 조금 감소하여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연령대는 8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명, 그리고 60대 2명, 50대가 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0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연령대별 치명률을 보시면은 80대 어르신들은 21.4%의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고 70대는 7.2%, 60대는 1.2%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의 치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시면 국내 집단 발생이 25.3%,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18.6%, 조사 진행 중인 게 21.1%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방문 판매에서의 신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 2군데에서의 집단 감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 중증도가 높은 정신요양병원 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지역에서는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일제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의 일부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주차, 그러니까 9월 27일부터 10월 3일간에 걸친 그 40주차에 대한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발생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4명으로 전년 동기간 3.9명보다는 약간 감소하였고 아직은 유행 기준인 5.8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결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검체 중에는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의뢰된 검사 수탁기관들을 대상으로 병원체 감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주차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체 검사가 의뢰된 호흡기 검체 중에 1.9%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인플루엔자 그 주의보호를 내릴 정도의 수준의 발생은 아니지만 일부 호흡기 유증상자와 또 입원 환자 일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례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료기관 및 국민들에게 인플루엔자 통합감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접종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사전 예약을 하고 내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병의원에서도 특정일로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접종으로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손 소독제 등을 통한 손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연기하고 필요시에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 조정의 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의 증가, 또 수용성이 낮아지는 점들을 고려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명에서 70명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되어 있는 감염,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는 국민들과 또 여러 시설 관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점검,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치가 어우러져야 이러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경각심이 흐트러질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확산 시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 모두의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간 경험으로 코로나 감염이 위험한 환경과 행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 또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밀집한 공간, 즉 산밀 환경이라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공간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행동은 마스크를 벗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식사와 대화,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그리고 또한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 등이 고위험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산밀 환경을 피하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아마 가을 산행 등 단체 여행과 행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 버스의 여행, 그리고 단체 여행 후에 이어지는 식사와 뒤풀이 모임 등을 통한 전파도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족 단위의 안전한 여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는 환경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실내 활동은 증가하며 환기는 더욱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밀폐된 제한된 공간에서는 비말뿐만 아니라 제한된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몇 달간 보여주신 거리두기 실천과 연대의 노력이 지금의 좀 더 완화된 그런 일상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인은 주의하면서도 일상과 방역이 조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조치, 방역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7명에서 98명으로 정정됐습니다. 그 외에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양성률 관련입니다. 이제 어제 하루 동안 1%대 후반으로 양성률이 올랐는데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 평균 양성률이 1.02%였던 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양성률이라고 부르는 지표는 이제 그 지표 하나만으로 저희가 평가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이 양성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시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또는 유증상자 위주로 검사를 했던 해외에 비해서는 양성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양성률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런 양성률이 좀 변동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진짜 웬만한 증상이 있어서는 의료기관을 잘 방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오다 보니 검사 건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성률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지 양성률 하나만으로 좀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첫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이긴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지금 육박했거든요. 1단계로 완화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방역에 관계된 어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이 조금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들어가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일일 확진자 숫자라던가 또는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라던가 또는 방역 막내 관리 비율 같은 측면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역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역이라는 것들도 어떤 사회가 유지돼야지만 가능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회적인 피로도를 전부 다 고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을 하면서 각각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세밀한 어떤 지표나 좀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가장 큰 원칙을 만들어두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귀속시켜서 움직임 자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저희가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을 막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함에 따라서 이제는 국내 문화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확산되어지는 그 위험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조정에는 기존의 2단계가 1단계로 내려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존에 썼던 사회적 거리두기 했던 그런 전반적인 어떤 거리두기 완화는 그대로 내려오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의심되어지고 굉장히 잘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 붙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는 일단은 그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이 세분화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클럽 등의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단란주점, 그 다음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 수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 그동안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많이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는 이러한 노래방에 따라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노래방 시설을 썼을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을
뿌리고 30분 정도 뭐 바이러스나 비말 같은 게 가라앉게 한 뒤에 그 내부를 소독하고 다음 손님을 받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더 세분화된 지침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16종의 어떤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이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이었던 어떤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네. 그다음에 각각의 환경에 맞는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방역을 좀 강화한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은 이른바 뭐 1.5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2.5단계라는 표현도 쓰였었잖아요. 이게 그 1, 2, 3단계를 넘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좀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5단계로 세분화하자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거리두기를 세분화할수록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 그러니까 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적응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어떤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다 강제하기보다는 각각의 환경,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 대한 어떤 각각의 특징들에 맞는 그러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되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는 식으로 이번 방역 대책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등교 수업과 관련된 그 지침도 변경이 됐거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1단계로 되면서 결국 3분의 2까지 학생들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 선생님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인데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학교가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의 데이터에서도 나왔지만 소아나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학교는 위험한 공간이고 특히 우리가 대면 수업을 먼저 시작했었던 대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를 부산에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대학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방역이라던가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성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약간의 새로운 또 시도를 할 때도 되기는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학교에 대한 것들이 그 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바뀌고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역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방역 대책은 대부분 이제 발열 대책과 소독, 마스크 착용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아마 웬만큼 수행이 될 거라고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도 좀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시설들. 그러니까 체온을 잰다거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체온 관리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는 사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시설에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시설 10종 같은 경우에는 4제곱미터당 한 명의 손님을 앞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한 테이블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한 테이블 받는데 16제곱미터, 즉 4m, 4m 공간에 딱 4명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거거든요. 밀집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방역 수칙이 굉장히 각각의 환경에 맞춘 거긴 하지만 또 여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업체들이라던가 또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의 어떤 또 고려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최근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서 일반 국민들 걱정이 많았는데 흰색 입자가 나온 백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독감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시기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독감 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그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그 흰색 물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주사기를 사용한 그런 백신 루트에서 나온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질병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백신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엔 찬바람이 불겠고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요? 네, 그림같이 파란 하늘에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고요. 따스한 가을볕 아래 현재 서울 기온 20.8도까지 오르며 무척 선선합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찬바람이 불겠고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내일 출근길은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9도, 광주는 12도, 부산은 15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은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한결같던 청소에 스페이스 씀. 좁은 공간에도 컴팩트하게 씀. 다양한 공간에 맞춤으로 씀. 스페이스에는 스페이스.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전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전 수석이 오늘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형 학원과 뷔페, 실내 운동시설 등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관 등 9만여 개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도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하되 병사들의 휴가는 정상화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5,100여 건으로 줄어든 가운데 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집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돼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신형 ICBM이 모형인지 엔진을 개량했는지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지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봉현 씨의 위증과 명예훼손적 발언, 진술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저는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고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죠.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거론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의혹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다소 어렵게 다가올 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라임 사태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라임 사태라 그러고 사실은 라임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국내 최대의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헤지랑 원래는 뭐 이 위험을 막는 걸 헤지라 그러는데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지 펀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부가 좀 운영을 하게 했던 그 라임 운용 자산 회사인데 문제는 이 와중에서 이 부실 어떤 채권을 많이 구입했고 또 불완전하게 판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또 사기도 가미가 돼 있고 이래서 결국은 환매를 못해서 손해가 1조 6천억 발생을 했고요. 네. 피해자가 4천여 명이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부실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투자자한테 그렇죠.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펀드 환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제대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도 잘못했고 그 설명도 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사기도 했어요. 폰지 사기라고. 네. 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폰지 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지도 그 폰지라는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해서 편취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까지 합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되는 게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내용인데 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임 사태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어떤 라임 자산 운용회사 문제인데 여기서 정관계 로비라든지 어떤 금전이 오갔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 최초의 아마 증언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무수석을 지냈죠.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돈이 전달됐다라고 다른 재판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던 부분입니다. 네. 같은 스타모빌리티의 전 이모 대표의 지금 변호사법 위반 또 횡령 이런 것들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이모 전 대표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근데 이게 강기정 수석한테 일부라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고요. 근데 이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게 어떤 추측성 발언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예. 보도는 됐고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명예훼손 등 위증죄로 지금 고소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증언한 부분은 내가
이모한테 전달했고 이모 대표는 본인이 줬다고 얘기하더라. 예. 그까지를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이지 그 이상의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실제말로 배달 사고라고 그러죠. 그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충분히 있죠. 가능성이. 지금 돈이 좀 다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이모 대표가 전달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모 대표는 5천이 아닌 뭐 1,000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좀 내용이 좀 다르고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 하더라도 이모 전 대표가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 한 명이 실제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죠. 강기정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고소를 한 내용인 네. 거잖아요. 이게 검찰 수사가 이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위증하고 명예훼손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거거든요.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한 사실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위중으로 볼 것이고 결국은 돈의 전달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과연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전 대표한테 어떻게 전달했고 이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법정에 어떻게 얘기가 됐고 이 부분을 볼 건데 우리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7월 28일 날 전달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현금을 지금 몇 천만 원을 갖고 가는데 그게 그냥 쉽게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포인트가 과연 현금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어디서 인출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는 보안시설,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기 그렇죠.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 같은 걸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 그런 현금 상황에서 5천만 원? 현금 다발은 갖고 다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단돈 몇 천만 원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강기정 전 수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청와대에서 만날 일도 없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걸 받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아마 검찰에서 파악할 거고 혹시 다른 장소에서 됐다면 또 다른 장소의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던 라임 사태와 묶어서 계속 언급이 되긴 그렇죠. 하긴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렇죠. 내용은 다른데 네. 펀드하고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도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산 운용 회사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국공립 예컨대 이 LH공사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여기 하지 않고요. 이 부실업체, 대부업체 이런 어떤 좀 쉽거나 환수받기 어려운 곳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요거는 5천억 정도 손해가 됐고요. 네. 투자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예 그러면 투자자들이 알기로는 안정적인 그렇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걸 돈을 굴리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 그런 네. 업체에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전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자산운용은 우리 펀드는 이런 데도 투자하니까 조심해서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다. 우리 다 국공립이다. 아주 LH나 아주 좋은 데만 주택공사 이런 데 좋은 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업체나 대부업체 사실은 좀 불안전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 판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6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내부 대책 문건이 나왔던 건데 이 문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이 문건 자체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가졌던 문건이기도 하고 또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문건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 문건이 옵티머스의 회장으로 지낸 사람이 자신 직접 작성했던 문건이기 때문에 주목받는데 이 문건 내용에서 정관계 로비의 가능성가 주목이 됩니다. 네. 특히 여권 인사들이 명확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게이트니까 이게
이 로비죠.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6자리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아마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관련된 명단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문단입니다. 고문 자문단이 이제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뭐 여권의 인사들, 예전에 여권 인사들 많았어요. 법률 자문으로 뭐 최동욱 전 총장이라든지 또 양호 나라은행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주요 명단이 지금 돼 있고, 근데 본인들은 사실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 무근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뭔가 정관계랑 연결고리를 삼아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명단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당사자분들이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그 해당 기업에 공식적으로 자문 계약을 맺고 고문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장 문제가 사실 우리가 뭐 로비스트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탁탁 끊어내기는 어렵지만 금전이 오갔을 때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뭐 이 문제된 사람들이 여권 금감원이나 여권의 어떤 실세라든지 금전이 오갔다고 하면 뇌물죄나 알선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 돈이 안 오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청탁한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뭐 이른바 그냥 도덕적으로 다룰 수는 있지, 법적으로 다루는 거는 돈이 오갔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게 지난 6월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뭐 수사 어떤 의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달에 확보했는데 그 문건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6장짜리의 이제 보고서 같은 문건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옵티머스가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살리는 과정에서 또 이 회사 대표가 여권에 출마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권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게이트가 돼가지고 뉴스가 될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시동을 걸 것으로 지금 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에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좀 알다시피 대검 검찰총장하고 또 서울중앙지검하고 약간의 좀 갈등 관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은 사실 안 돼요. 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죠.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6월 달에 문건을 확보했는데 왜 10월 달에 이제서야 이게 터지느냐, 그것도 다른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검찰 수뇌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질문의 초점을 라임과 옵티머스 그 핵심 당사자들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여쭤봤는데, 또 그 외에 피해 액수가 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책이나 이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 사기에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국공립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펀드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걸 샀거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다 써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나 라임의 그 어떤 내가 남아있는 돈이 있어야지만 그 길을 재판에서 이긴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지금 다른 데 횡령하고 착복을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뭐 이기든지 하더라도 받을 금액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자산 운용사와 구매자, 소비자 사이에 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행 기관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행 기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판매를 다 대응을 했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니면 고의 과실에 의해서 중개 판매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마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근원적으로 모든 걸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중개하고 대리했던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앞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180석 정도 갖고 있는 여당이 좀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기정 전 수석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거 말고는 풍문 내지 문건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을 할 수 있는 여론이 좀 성숙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하면서 추가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강원도 화천에서 나온 2건의 발병 사례 이외에 아직 추가 확진은 없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방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다행히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9일과 어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양돈 농가 2곳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발병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사이 접경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14개 시군의 양돈 농장 358곳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다행히 추가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앞서 양성 확진된 2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 농장 50곳 역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동을 통제한 조치가 농가 사이의 전파를 막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까지 첫 확진 농가와 인근 10km 이내 2 농가의 사육돼지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번째 확진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포천의 2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확진 농가의 지정 도축장 2곳은 도축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 농장 6천여 곳을 소독하고 특히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와 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 재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홍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대 클럽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0시 무렵이 되자 클럽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출입구에선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거리 두기가 강화돼 영업이 금지된 뒤로 2달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괜찮다고 봐요. 근처 코인 노래방. 오랜만에 간판 조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영업장 곳곳을 닦고 또 닦으며 본격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서 일단 소독하고 청소를 일단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바생도 더 구해야 되고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돼서 아직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0시가 넘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일부 클럽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는 지자체의 집합 금지 명령 공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감기가 내려갈 거다, 코로나가 완화될 거다라는 말들은 많았지만 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막 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 사람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종료하고 오늘부터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병사들의 휴가를 오늘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구별 집단 감염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휴가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사들 외출은 7일 이내 확진 환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서 장성급 지휘관이나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고 외박과 면회 통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관중 입장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고향에서 열리는 축구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 경기는 3,000명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경기가 없는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는 이 정도 했으니 됐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급속도로 퍼집니다. 코로나19 위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 브라질,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인 미국.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감소한 주는 2곳뿐입니다. We're seeing increased COVID-19 hospitalizations across the state, and every region is reporting current and imminent hospital staffing shortages. 지난 3, 4월 봉쇄 조치로 감염자가 크게 줄었던 유럽은 봉쇄를 푼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Главнейший показатель – это количеств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количество госпитализаций. Он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устойчиво заняло цифру в 10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много. 브라질도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란도 재확산의 파고가 거셉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از مسافرت جلوگیری میشد. به نظر من میش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یعنی دولت زودتر از اینا میتونست این کارو بکنه. یه مقدار به اصطلاح دیر شروع کرد. حالا لازمه قطعا لازمه چون 하지만 이 같은 재확산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제한적인 규제만 할 뿐 강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는 걸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물러나고 정의당 새 지도부의 김종철 대표가 새롭게 올랐습니다. 당선된 뒤 무엇보다 강조한 건 바로 선명한 진보 정당입니다. 네, 김종철 새 대표 직접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진보운동 그리고 진보 대중정당 영역에서 오래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출마도 여러 번 하셨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한데 간단하게요. 김종철 대표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길 대표 비서로 시작해서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2008년부터 12년간 그 동작을에서 출마를 했고요. 예.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쳐서 이번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네, 대표님, 정의당 내 이른바 NL과 PD 계열 사이에 계파 갈등이 있어서 어떤 분이 대표가 될지 이런 그 전망도 많았는데 어떤 게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계파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옅어졌고요. 이번에 그 정의당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원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쟁하신 분이 배진교 현역 의원이신데 현역 의원보다도 오히려 좀 과감한 내용을 강조하는 저 김종철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의당이 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이 당선 이후에 가장 강조한 건 바로 선명한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의당 모습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에 저희가 원래 선명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주로 정의당이 국민에게 좀 알려지는 이미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조국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차별화된 의제를 더 강조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뛰어넘는 기본자산제도, 왜냐하면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들을 특수직영연금들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평등한 노후를 보장한다든가,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내는 것이 정의당의 어떤 차별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법안이 찾아보니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도 하루에 6명 내지 7명의 노동자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대한통운 노동자분께서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사망하시는 노동자들이 또 비정규직이나 어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산재가 나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간접 고용을 했거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산업재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노동자들을 산업재해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이번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함께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고요. 이 법안 외에 오늘 김 대표께서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을 하신 분들에게 실업보험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기존의 어떤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보험 판매인 같은 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런 분들을 고용보험으로 포함시켜서 보호해드리겠다는 것인데, 저희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은 이런 분들에 더해서 요즘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배달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서 말 그대로 전 국민들이 고용과 소득에서 감소가 있을 때 보호해드리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하려는 법안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런 제도들을 실제로 법제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다른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 설정,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이 무슨 의석수로 도움을 주거나 그런 관계는 설정이 되기 어렵고요. 오히려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정의당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더 담대하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저희가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정의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좀 더 진보적으로,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정의당의 정책을 알리고 정부 여당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적극 낸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현재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귀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추행 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라 어떻든 간에 현재 보궐선거 내년 4월 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선거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어떤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당원 당규에 이제 못을 박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과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는 좀 정치의 신뢰성, 일관성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저희 정의당은 다른 진보 정당이나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정의당이 주도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른바 김종철 호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지지층을 정의당으로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 인물을 어떻게 해서 뽑아낼 것인지, 길러낼 것인지, 이런 과제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정당보다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합하는 그런 정치 구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은 상당히 어떤 개혁이라든가 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보다는 보수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예고한 공정거래 3법, 공정경제 3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좀 유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정의당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진보적인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드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노회찬, 심상정의 뒤를 잇는 정치인들이 정의당에서 탄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앞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정의당 후보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차기 대선에도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야 될 텐데 대표님께서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저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에는 심상정이라고 하는 걸출한 어떤 정치인이 계시지만 또 이정미, 윤소아 이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새로운 2세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당대표로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심상정, 이정미, 윤소아 이런 분들과 경합을 해서 정의당에 이렇게 인물이 많구나. 그래서 좀 즐거운 경선이 되고 또 즐거운 대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간략하게 이야기 듣는 걸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이 안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노후가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돼서 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 돈이 안 들면서도 좋은 보험은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보험은 국민들에게 복지국가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나라를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의당이라는 아주 좋은 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시네마의 완성. 초대형 QLED 8K.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의 과거 발언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 대선 광고에 활용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방송되고 있는 선거 캠페인입니다. 30초짜리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과 리더십으로 미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등장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난 3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공중보건 공무원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앞뒤 맥락을 자른 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쓴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성명을 보내 자신은 5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며 어떤 후보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칭찬하면서 한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트럼프 캠프가 파우치 소장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파우치 소장은 영화배우와 스포츠 스타, 페이스북 CEO 등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할리우드 스타의 패러디 대상이 되고 보블헤드 인형의 모델이 될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친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소신 있게 과학적 사실만을 언급하는 파우치 소장을 불편하게 여겨 코로나19 대응팀에서 퇴출하고 최근엔 방송 인터뷰마저 못하게 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 연설 등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시간 11일 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고위관리 접촉을 통해 종전선언이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률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며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신형 ICBM이 다탄두 탑재 형상이라는 관측에 대해 현재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략무기 외에도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공개된 것도 있고 새롭게 나온 무기들도 있어서 영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 현재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됐고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신여대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베를린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으로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치 9일 만에 돌연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베를린 미테구청 측이 비문 내용을 문제 삼았으면 동상 철거가 아닌 비문을 바꾸라는 요구가 먼저라는 법률 조언이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뜻 있는 독일 시민들의 소녀상 철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11일 오후 2시 현재 소녀상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독일 교민 등 1,769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르더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 씨도 페이스북에 남편과 함께 미테구 구청장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독일 시민들과 함께 현지 시간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지표를 가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을 통해 소녀상을 지킨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소녀상 설치가 1년 기한으로 묶여 있어 이번에 철거를 요구한 밑에 구청 측으로부터 해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퇴근길 서울 기온이 18도, 내일 아침은 8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전국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밝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서리가 아침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더 쌀쌀해지겠고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